네, 원투펀치 클래식 80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원투펀치 클래식에서 언급한 팀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 바로 반등했죠. 반등합니다. 아, 이게 참 신기한 원투펀치의 효과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원투펀치가 반등 제조기예요. 네. 근데 원투펀치에서 언급이 된다는 거는 대부분 다 안 좋았을 때 언급이 되거든요.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리버풀이 언급이 됐었죠. 그런데 리버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노팅엄전에서 져가지고 그게 조금 반감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맨시티 잡았잖아요. 반등의 효과가 2주는 못 가는 것 같아요. 아, 그게 가장 아쉬운데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다시 한번 클래식 짚어봐야 될 팀들을 골라봤더니 토트넘과 아스날을 좀 얘기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빅6에서 세 팀을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두 팀을 이제는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토트넘부터 얘기를 해보면 토트넘이 경기 내용은 좀 아쉽지만 결과는 가져온다는 평을 항상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2연패가 지속이 되면서 거기다가 보면은 강팀들하고 맞붙었을 때 경기에 패가 많은 적이 많았습니다. 첼시는 무승부였고요. 아스날에서는 패를 했고 맨유는 패를 하다 보니까 경기 내용 측면에서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토트넘부터 쭉쭉 여쭤보도록 지난 할게요. 주말 또 뉴캐슬전 네, 뉴캐슬도 사실 강팀으로 올라오고 있는 팀이잖아요. 지금 현재 4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토트넘이 과연 빅6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일단은 뭐 토트넘이 지금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거는 콘테 감독의 플랜대로는 되고 있진 않다.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는 사실 지난 시즌부터 제가 원투펀치에서도 누차 얘기했지만 이 팀은 공격형 플레이메이커 10번 롤을 수행하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케인 선수가 지난 시즌에 잘해줬죠. 근데 사실 지난 시즌부터는 이 케인 선수가 내려와서 활동폭을 많이 넓혀가면서 하는 플레이에 대해서 저지들이 좀 많이 되는 형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 추측이지만 콘테 감독은 어쨌든 케인 선수에게는 그런 부분을 올 시즌에는 조금 역할을 분산시켜서 케인 선수는 좀 골을 넣는 데 집중시키는 쪽으로, 그것도 또 일정이 월드컵 앞두고 상당히 빡빡하게 이루어져 있고 토트넘의 공격진의 스쿼드 뎁스가 그렇게 깊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서 케인 선수가 그렇게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주중까지도 그런 경기를 계속 소화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히살리송 선수를 데려올 때 제 생각은 히살리송 선수랑 손흥민 케인을 같이 공존시켜서 네. 어떻게든 케인 선수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분산시키고 그리고 득점도 조금 더 히살리송이 더 플러스를 해주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손흥민, 케인, 히살리송을 3톱으로 다 놓는 구조로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그것이 이제 삐걱댔죠. 결국은 그렇게 써보긴 했어요. 네. 원투펀치에서도 결국은 그렇게 쓸 것이다라는 얘기는 했었지만 그 다음 라운드부터인가 결국 오른쪽 윙포드로 히살리송을 같이 이용하면서 해보긴 했는데 잘 안 맞는 거죠. 히살리송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거기다가 사실 페리시치의 영입은 그것 정도까지는 걱정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윙백 역할을 그동안 그래도 소화를 꽤 잘했었던 선수기 때문에. 근데 또 페리시치도 윙백으로 나올 때 팬들 아시다시피 손흥민이 3톱에서의 왼쪽 윙포드에서는 서로 간의 시너지가 잘 안 맞는 부분에다가 페리시치의 개인 폼도 확실히 좀 떨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그것이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콘테 감독이 생각했던 계획이 지금은 되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경기 내용적으로. 올 시즌이 계속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윙백도 바꿔보고 투톱으로도 해보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뭐 진짜 얘기한 대로 압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승점을 챙겼다. 근데 그 엄밀히 얘기하면 운이 좋아서 이겼던 경기도 있고 잘 뭐 또 버텨서 신승을 거뒀던 경기들도 같이 섞이면서 그 승점을 관리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콘테 감독 스타일은 어떤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기복 없이 나가는 운영을 하는 팀은 아니에요. 전술적으로. 피지컬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결국은 거기서 전후반에서 싸움을 통해서 윙백이나 사이드 쪽에서의 공격으로 풀어서 또는 한 방의 파이널 패스는 케인 같은 선수가 해주면서 결국은 그 경기를 밸런스 있게 운영해서 짜내서 이기는 경기를 하는 팀이죠. 근데 이제 그 앞쪽에서의 어떤 공격의 파괴력이 떨어지고 전술적으로 윙백이 매우 중요한 구조인데
윙백들의 어떤 기용이나 기복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조금 힘든 장기 레이스에 접어들지 않았나. 네, 결국은 뭐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런 팀의 구조는 어떤 경기는 조금 잘 풀리면 공격수들끼리 우당탕해갖고 골을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을 만들어내는 게 약간 밀어붙이고 우겨 넣어서 결국은 짜내는 그런 팀이에요. 네네. 시스템적으로 딱 패턴이 있는 팀이 아니고. 근데 그런 구조는 결국은 장기적인 레이스에서는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콘테 감독의 장점도 될 수 있지만 선수들끼리 잘 맞으면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밸런스를 전 후반까지 운영시키면서 결국 지지 않고 이기는, 짜내는 승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기 기복이 생기고 거기서 혹시 연패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이러면 팀 분위기가 어그러지고 쉽지 않죠. 그래서 현재 구조에서는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히살리송, 손흥민, 케인 이제 모우라도 복귀를 했으니까 이런 공격 조합들이 어떻게 최대한 실리적으로, 거기에 뭐 클루셉스키가 또 복귀를 하면 어떻게 베스트 체제로 가장 좋은 이상적인 구조를 확보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과도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불안한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죠. 밸런스 얘기하셨잖아요. 그 밸런스라는 게 결국엔 수비 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좀 수비진이 굉장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토트넘에 관해서 이제 간단히 저는 몇 가지만 번호를 매겨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정순주 아나운서가 수비 쪽 말씀을 하셨으니까 1번 수비진의 볼 다루는 판단력, 여기에 저는 상당히 지금 토트넘이 불안감과 약세를 드러내는 아주 중심 근원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뉴캐슬전에서도 사실은 요리스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수비진에서 계속 불안한 과정들이 나왔고, 그거를 또 뉴캐슬이 또 제대로 응징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토트넘의 정말 초기 빌드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다이어 선수 아닙니까? 그쵸. 근데 뭐 요즘 연일 뭐 토트넘 팬분들부터가 다이어 선수에 대한 질타들을 지금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이 선수가 뭔가 좀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빠른 판단을 하질 못해요, 빌드업을. 또 콘테 감독도 조금 냉정하게 이제는 그 다이어 선수의 빌드업 역량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분명히 어느 정도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옵션을 찾아서 그쪽으로 패스를 빠른 타이밍에 보내주지 않고 계속 이제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늦고, 또 전방에 대한 시야나 이런 게 잘 트여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100점짜리 뭐 80점짜리 뭐 50점짜리 선택지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가 낮은 쪽 선택지로 가는 경우들이 다이어 선수가 상당히 빈번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장 의원님 말씀과 이제 연동을 시켜서 토트넘은 중원에도 별달리 이른바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케인 선수가 정말 내려와서 풀어줘야만이, 저도 뭐 해설할 때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결국 토트넘의 조타수는 해리 케인이다. 근데 조타수가 케인 이외에 별반 없거든요. 중원 자체도 그런데 여기서 다이어 선수로부터 애초에 나가는 패스가 판단이 좋지 못하고 템포가 좋지 못한 패스가 나갈 때는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공격 풀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후방에서부터 중원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좀 효율적이지가 않다. 그러면은 중원에서 그렇다고 또 아주 기기묘묘하게 뭐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토트넘의 많은 문제의 이제 근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뭐 할 것 같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다이어 선수로부터의 좋은 볼 줄기가 나가지 못하면 차라리 뭐 그 자리에 랑글레 선수 놓고, 그런데 랑글레 선수도 사실은 수비적으로는 항상 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예를 들어 뭐 랑글레를 중앙으로 쓰고 로메로 들어오고 뭐 벤 데이비스를 쓴다든가, 뭔가 로메로가 와 있을. 그러니까 로메로 선수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또 로메로 선수가 있어야 그나마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중원 싸움에도 도움이 되고 중원의 숫자를 좀 늘려줄 수 있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로메로 선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다이어 선수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냉혹한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약간의 좀 변칙이나 변화를 통해서라도 다이어 선수에게 좀 더 혹독한 경쟁을 이제는 좀 붙여줄 때가 됐다는 생각을 일단 수비수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여름 영입이 사실은
예전 포체티노 감독 때 제로 영입으로 버텼던 시절도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여느 때보다 토트넘이 여름에 그래도 돈을 많이 썼고 뭐 현지의 평론가들은 항상 우리 이적 시장 끝나면 우리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위너, 루저 아니면 좀 보류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거를 하는데 토트넘을 위너라고 얘기했던 평론가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이적 시장 끝났을 때. 그런데 저는 약간은 갸우뚱하기는 했거든요. 위너까지는 그래도 아닐 것 같다. 우리 원투펀치 레드에서도 아마 찾아보시면은 임 의원님과 제가 위너, 루저, 보류 뭐 이런 걸 했던 그 회차가 있을 겁니다만 위너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는데 지금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은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영입을 결국은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스펜스 선수는 아예 뭐 거의 안 쓰는 선수나 다름이 없고 그리고 랑글레 선수가 물론 나왔을 때 그래도 빌드업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걸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선수도 수비적인 리스크는 언제든 안고 있는 선수인데다가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토트넘의 수비진을 크게 격상시켜 준 것 같은 뭔가 한 수준 위로 올려준 것 같은 또 그런 영입은 랑글레 선수도 아니거든요. 여기에 페리치치 선수는 장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히샬리송 선수는 아직도 지켜봐야 되고 이 선수가 분명히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단연간 검증도 완료된 선수이기는 하지만 지금 봐서는 또 이제 안 나오는 경기들도 늘어나고 있고 아직까지 히샬리송으로 인해서 그렇게 토트넘이 또 한 단계 역시 올라섰다는 느낌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비수마 선수도 지금 은근히 이제 다른 뭐 수비수들이나 다른 선수들 때문에 약간 언급이 적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수마 선수도 지금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이 3미드를 쓸 때는 역삼각형 이제 3미드를 쓰면서 이제 352 포메이션을 쓸 때는 사실은 비수마 선수에 대해서는 이제 벤탄쿠르나 다른 미드필더들에 비해서 사실 상대의 직접적인 압박이 조금 덜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비수마 선수가 그런 상황을 활용해서 조금 더 정교한 빌드업, 조금 더 창의적인 상황을 본인이 좀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물론 비수마 선수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영입을 한 거지만 그래도 요즘 하는 걸 보면 기대치에 좀 미달이에요. 이 선수도 그러니까 미드필드에 크게 도움이 되느냐, 크게 뭔가 팀을 한 단계 올려놨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니에요. 그러면은 포체티노 때보다 사실은 그래도 돈을 써서 밀어줬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 여름 영입으로 인해서 이 팀이 한 단계 올라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성비 문제가 대두가 안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좀 냉정하게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손흥민 선수도 조금 지금 부진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물론 이제 또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 녹화 기준상으로는 어찌됐건 손흥민 선수가 레스터전과 프랑크푸르트전 두 경기를 빼고는 사실 득점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페리시치 선수와의 조화 그리고 토트넘의 전체적인 어떤 전술적 소극성 다른 선수들의 어떤 도움의 부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가 피해를 본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뉴캐슬전을 중계하면서 느낀 거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높은 수준의 축구를 했던 선수 출신 해설위원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저같이 이제 뭐 전문적으로 축구를 안 한 사람이 말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약간 어쨌든 제 느낌에는 슈팅할 때의 밸런스가 아주 좋았을 때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슈팅의 0점이 좀 덜 잡힌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0점이 덜 잡히는 거는 결국은 슈팅 동작 그 순간에 몸의 밸런스 문제가 결부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저는 좀 이거는 비전문가적인 그냥 팬의 시각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약간 아주 좋았을 때만큼의 슈팅 동작 시의 밸런스는 조금 아니지 않나 손흥민 선수도. 저도 손흥민 선수 뉴캐슬전 보면서 저 그냥 개인적으로 팬으로 느꼈던 게 초반에 막 골든부츠에 대한 중압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멘탈 했을 때 에이 손흥민 선수가 뭐 그렇게까지 멘탈로 그러겠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반전 끝나고 손흥민 선수를 딱 잡아줬는데 조급함이 느껴진달까요? 뭔가 마음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살짝 팬으로서 보이더라고요. 아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두 경기밖에 득점이 없으니까 네. 얼마나 그걸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슈팅 그렇죠. 시의 밸런스를 약간
약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럼요. 그런 심리적 요인이 될 수 멘탈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슈팅 시 밸런스라는 게 최근 몇 시즌 동안 손흥민 선수의 득점 패턴은 공격으로 빠르게 전환이 될 때, 상대 수비가 뒷걸음질을 치고 밸런스가 좀 흐트러질 때 내달리면서 달리면서 네. 거기서 1대1에서 찬스를 만들든지 거기서 슈팅 동작의 네. 최고의 밸런스가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그런 나온다는 상황에서 거의 골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근데 지금은 볼이 일단 가는 횟수가 전환 시에 빠르게 갈 때 가는 횟수가 현격히 줄었어요. 올 시즌에는. 그래서 제가 최근 두 시즌과 비교할 때 가장 차이는 그거 같아요. 3톱이 있을 때는 측면 윙백하고 호흡이 안 맞고, 그 다음에 3미드를 놓으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덴마크 대표팀이다. 거기 호이비에르도 있죠. 지금 똑같이. 근데 뭐 델레인이랑 에릭센이 들어갔어. 뛸 때 이 팀보다 훨씬 더 역할 분담이 안 돼 있어요. 덴마크 그래서- 산미들은 조화롭죠. 그러니까 예. 조화롭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과거에 토트넘 포머 플레이였던 에릭센 같은 선수가 사실 있어야죠. 3미들이 있을 때. 네. 지금 구조에서는. 네. 근데 볼이 안 돌고 결국은 횡패스, 백패스 다시 또 사이드로 가고 지난 시즌하고 지지난 시즌에 비해서 볼이 앞으로 안 가요. 역습 전환이 될 때. 손흥민 선수는 혼자서 막 해갖고 골 넣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팀 지원을 좀 받는 구조에서 케인도 많이 묶여버리고 또 역할도 케인 역할도 이제는 약간 중앙지향적으로 앞쪽에서 좀 한정적으로 약간 바뀌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런 것도 팀의 변화도 지금 뭐 손흥민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슈팅 횟수는 거의 비슷한데 확실하게 좋은 찬스에서의 슈팅, 그럴 때 전환에서의 어떤 슈팅 상황은 많이 줄었다고 봐요. 저는 그래도 어쨌든 골잡이에게 좀 더 편한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당장 옆에서는 케인 선수와 비교했을 때는 케인 선수는 비교적 폼이 그래도 득점력을 포함했을 때 괜찮은 편이라고 보이고, 손흥민 선수가 케인 선수보다는 출발도 저조하고 확실히 몸도 좀 무거워 보이는 건 맞거든요. 근데 팀적으로 어떤 선수가 서건 과연 그 자리에서 팀이 이 선수를 편하게 지원해주고 있는지. 히샬리송이 그 자리에 섰을 때 똑같이 잘 못 움직였어요. 맞아요. 페리시치가 또 윙백에 있었을 때가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공격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자신이 편한 환경에서 득점에 집중할 수 있는 위치나 선수들과의 조화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로 봤을 때 토트넘은 지금 여전히 그 부분에서 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수가 봐도 쉬운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지금 손흥민 선수의 밸런스가 물론 좋아질 필요도 있고, 솔직히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나 연계도 비교적 조금 더 올라와야 되는 거는 맞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이 공격수를 조금 더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토트넘이 능동적으로 취할 수 있는 변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단적으로 제가 좀 느끼는 거는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좀 더 골문과 가까운 위치를 선점하는 게 되게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케인 선수가 일단 골잡이로서의 역할이 좀 집중을 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케인이 먼저 박스 쪽에 들어가 주죠. 그리고 왼쪽 윙백에 나오게 되는 페리시치 선수도 아무래도 조금 더 본인이 높은 위치에서 볼을 잡는 것을 좋아하는 데다가 잡고 난 다음에 동료와의 활용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선수는 드리블 이후에 크로스 상황에서의 크로스를 올리는 부분을 조금 선호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콘테 감독마저도 지난 시즌 밀집 수비에 당한 부분이 좀 많아서 그런지 올 시즌 그 밀집 수비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크로스를 1차적으로도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를 1차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박스에서의 기습적인 침투로 크로스를 받아내는데 특화된 선수는 사실 아니고, 물론 케인은 그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페리시치와 뭔가 융화를 왼쪽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앞서 얘기 드린 대로 페리시치가 간결한 연계 동료 활용보다는 높은 위치를 선호하고 거기서 바로 크로스를 올리는 스타일의 플레이를 가져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와 뭔가 콤비가 나오기에는 왼쪽에서 좋은 조합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페리시치가 비교적 크로스를 올릴 때 먼 쪽으로 올려요. 먼 쪽으로 올려서 이 오른쪽 지역에서의 마무리를 좀 노리는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오른쪽 자원들의 상황도 지금 토트넘은 사실 녹록치 않고, 그렇다면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크로스를 기대해야 되는데 토트넘의 오른쪽 윙백 자원이 아무래도 에메르송 노야 선수가 그동안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에메르송 노야 쪽에서의 크로스가 비교적 정확하지 못하면서 막상 오른쪽에서 중앙이나 왼쪽으로 나가는 패스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도 공격수 입장에서는 지금 활약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 생각나는 건 이제 클루셉스키가 그럴 때 오른쪽에서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그래도 왼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공간이 좀 발생시켜지고, 그래서 그 공간에서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거나 뛸 수 있는 상황들이 그래도 조성은 됐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도 반등을 이끌었던 이 클루셉스키 선수가 올 시즌은 부상으로 좀 빠져있는 시간이 길고, 히샬리송도 그 역할은 아직 적응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 점에서 3-4-3이 되었든 3-5-2가 되었든 어쨌든 어떤 위치에 서건 간에 손흥민 선수가 조금은 달라진 역할에 있는 점도, 측면에 서는 선수와의 융화가 잘 안 되는 점도, 오른쪽
쪽에서의 지원이 토트넘에 녹록지 않은 점도 여러 가지로 손흥민 선수에게는 좀 어렵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거는 손흥민 선수 개인도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개인 폼이 조금 무거워 보이거든요. 조금 가벼워질 필요는 물론 있겠지만 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자리에 손흥민이 아닌 다른 선수가 나와도 이 구조에서 활약을 하기는 저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토트넘은 일단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왼쪽 센터백의 벤 데이비스가 부진한 것도 저는 생각보다 큰 팀 부진의 이유일 거라고 봐요. 물론 이거는 아마 다이어도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불안해지면서 벤 데이비스가 똑같은 상황에서 지난 시즌만큼 볼을 끌고 올라가 주거나 공격적인 패스를 단행하는 게 좀 부담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백스리고 전진 역할은 아마 콘테 감독도 벤 데이비스 자리에는 계속 맡길 텐데 올라가자니 커버해야 되는 센터백의 상황이 지금 집중력이나 판단력이나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자기가 올라가는 것도 좀 주저함이 생기겠죠. 그거는 좀 이해가 가지만 근데 벤 데이비스의 전체적인 스토퍼로서의 빌드업 영향력이나 볼음반이나 패스 공격 가담의 영향력이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콘테 감독이 원하는 기초 빌드업 시 스토퍼의 전진을 활용한 측면 수적 우위 과정이 올 시즌은 잘 안 나타나고 있고 어느 지역에서 무게를 잘 두는지 반대로 전환하는 타이밍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무게를 두는 상황 자체가 저는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이것 또한 벤 데이비스 쪽의 부진, 이것 또한 저는 좀 이유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만 하면 지금 구조는 새로 선수들을 다 데려왔는데요. 실질적으로 경기 내용은 지난 시즌 멤버로 그냥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라이언 세세뇽, 오른쪽에 에메르송이나 도어티 있고 벤 데이비스도 안쪽 언더랩을 들어가질 못하는 게 지금은 페리시치가 있다 보니까 페리시치가 너무 높이 올라가고 리커버리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세세뇽이 있을 때는 올라가다가 언더랩으로 벤 데이비스가 들어가면 그러면 뒤로 빠져주거든요. 그러면서 윙어나 이쪽이랑 교차 움직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뒷커버를 해주고 손흥민도 사실 지난 시즌에 3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투톱 같은 역할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쪽은 라이언 세즈뇽이 터치라인 플레이를 해주고요. 저쪽은 클룹세스키가 중앙을 바라보면서 플레이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이 이루어져서 대각선으로 손흥민 선수는 들어가면서 케인과 같은 그냥 공격수 역할이죠. 근데 페리시치가 이번에 가세에서 들어가면 페리시치가 그 터치라인을 잡아주고 손흥민은 뒤로 빠져서 약간 메잘라 플레이메이커 같은 역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역할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오른쪽도 히살리송은 윙어의 클루프스키랑 완전 성향이 다른 그냥 공격수처럼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이드를 에메르송이나 이런 선수들이 맡겨야 되는데 클루프스키가 왼발로 붙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탈압박이나 기술적인 어떤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역할 자체가 오히려 지난 시즌 좋았던 거를 다 어떻게 보면은 희석시키는 영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원점에서 엄밀하게 지난 시즌 라인업을 그대로 가고 예를 들어서 페리시치는 그냥 윙포워드 백업 그리고 히살리송은 그냥 케인 백업 비수마는 중앙 미드필더 백업 차라리 그렇게 영입한 선수들을 다시 원점에서 지난 시즌 패턴에 좋았던 후반기 패턴을 그대로 다시 살리면서 그렇게 가면서 무언가 시간을 두고 조금 해결을 좀 해야 되는 또 겨울 이적 시장도 남아 있으니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토트넘이 조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토트넘도 그렇고 아스날도 그렇고 월드컵 시즌까지 좀 시간까지 버텨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는데 재정비를 해서 좋은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